스티븐 쇼어의 카메라 시작합니다. 사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으로 이해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사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선택되는데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최적의 방법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가령 현대사진은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식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가슴과 마음보다는 머리가 더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나 풍광, 역사의 경우는 체험이 더 중요하죠. 이것들은 공부로 알기 어려운 직접 체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것은 가슴인데 가슴은 마음보다 더 직접적이어서 마음과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엄마가 되어본다는 것, 노인이 된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가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스티븐 쇼어를 말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해하는 방식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실 스티븐 쇼어의 사진은 한 시대 미국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건넜던 사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더욱더 공감되고 가슴으로 이해되는 사진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 시대의 특정 국가, 특정 문화는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필요한 사진이고 사진의 이해 방법론입니다. 가령 여수 돌산의 갓김치는 먹어봐야 알고 제주 오름은 올라봐야 합니다. 갓김치에 대해서, 오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고 미국을 횡단한 적 없는 사람이 미국 땅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로버트 프랭크가 1955년과 56년 미국 전역을 다녔기에 사진집 제목을 미국인이라 할 수 있었고 그보다 먼저 워커 에반스가 미국 전역을 누볐기에 사진집 제목을 미국의 사진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진은 마음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스티븐 쇼어의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뒤에 동영상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국을 횡단해본 사람과 그 도시, 그 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보통 자동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하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동서남북 한 바퀴 도는 데는 최소 일주일, 평균 열흘이 걸립니다. 이렇게 미국을 한 바퀴 돌아보면 미국 땅덩어리가 정말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각 주마다 바람과 햇살, 지형과 풍광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행을 마치면 미국과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는 1995년에 자동차로 그리고 2005년에 기차로 미국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몰랐고 무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두 번의 경험이었습니다. (1947년) 뉴욕 태생의 스티븐 쇼어는 1973년 7월 3일 미국 횡단에 나섭니다. 26살 그에게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워커 에반스와 로버트 프랭크가 갔던 길이고 60년대 히피족, 70년대 펑크족들이 달리는 길인데 사진가인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제 막 사진의 길을 올라선 그를 앤디 워홀이 격하게 지원하고 용기를 푹 돋았기에 그는 더욱더 희망차고 신나 있었죠. 뿐만 아니라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메트로폴리탄에서 개인전을 했고 작은 책자이지만 바로 직전에 미국의 표충이란 사진집을 냈기에 그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갔던 사진들이 미국의 표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날 사진이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찍은 스티븐 쇼어의 시그니처 야릇한 공간들입니다. 1982년 어퍼추어에서 언카먼 플레이서즈 타이틀로 출간되는데 뉘앙스가 우리말 야릇한에 가까워서 야릇한 공간들이라 했습니다. 스티븐 쇼어의 야릇한 공간들에는 미국 사진사가 주목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액타필름에 의한 인공 컬러 사진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8곱하기10인치 대형 디오도르프 뷰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최소한의 왜곡과 중립적 외관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들이 하나같이 중요한 까닭은, 먼저 액타필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컬러에도 이제 자가 형상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고, 인공 컬러 사진이라는 것은 자연을 향했던 컬러에서 인공 생산물을 향한다는 뜻이고, 대형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것은 천천히 대상과 마주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최소한의 왜곡과 중립적 외관은 대상에 대해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뜻이었죠. 80년대 중후반 한국 사진에서 최소한의 왜곡과 중립적 외관에 대해 가장 빈번히 그리고 힘주어서 강조한 이론가가 홍순태 선생이었습니다. 줄기차게 뉴 토포그래픽스와 연관된 사진이 나타나며 결코 빠뜨린 법 없이 최소한의 왜곡과 중립적 외관이란 말을 썼죠. 그렇다면 스티븐 쇼어의 사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물음 앞에서 대답은 꽤나 난감합니다. 미국 문화이니까요. 이 사진들은 미국을 횡단해본 사람만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진입니다. 가슴으로 이해되는 사진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루한 사진이죠. 분명 뭔가를 찍었는데 봐야 할 곳이 분명치 않은 무미건조한 사진입니다. 스티븐 쇼어의 야릇한 공간들은 50년 전 미국의 작은 도시 변두리 쇠락한 곳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그곳의 모텔들을 찍은 것이고, 그곳에 있는 길들을 찍은 것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찍은 것이고, 그때 그곳의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즉 머리로 이해되는 사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횡단한 제게는 참 친근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똑같아 보이는 사진들 속에서 미묘한 구별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들을 보고 저곳은 애리조나, 텍사스, 뉴멕시코를 구분하고 필라델피아와 덴버 그리고 리틀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땅만 보고도 주유소만 보고도 어디인지 알 수 있고 몇 년에 생산된 자동차인지도 알 수 있고 주마다 다른 햇살과 온도와 바람결을 느낄 수 있고 각 모텔마다 아침 조식과 커피 맛이 다른 미묘한 결을 느낄 수 있죠.
스티븐 쇼어의 야릇한 공간들은 사진집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70년대 미국 사진계에서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70년대 미국 사진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는 3개였습니다. 1975년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개최된 뉴 토포그래픽스였고 1976년 LA 브록턴 갤러리에서 개최된 뉴 컬러 사진이었으며 1978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거울과 창이었습니다. 이 3번의 전시에서 발군의 스타는 스티븐 쇼어였습니다. 스티븐 쇼어의 경력은 이른 나이에 이미 화려했습니다. 1961년 15살에 뉴욕 현대미술관에 사진을 팔았고 1971년 24살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고 이때 개인전이 사진계 최연소 생존 작가 중 최초였습니다. 1976년 29살 때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고 1984년에 시카고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으니 최연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진가이기도 했습니다. 1982년에는 스티븐 쇼어에게 격경사가 생기는 해입니다. 1982년 어퍼추어 출판사가 언카먼 플레이서즈를 출간했고 그의 사진이론으로 유명한 뉴욕 바드 칼리지 사진 전공 교수가 됩니다. 스티븐 쇼어는 1996년에 조지 이스트먼 하우스에서 회고전을 가집니다. 또 1998년에 사진의 문법이란 이론서를 출간합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에 고대했던 사진집 미국의 표층이 새로 나오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작업보다는 교육에 매진하고 강연에 집중하죠. 스티븐 쇼어와 한국과의 인연은 2009년 11월 1호 재단 사진심사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진 인프라였다며 수차례 방문하거나 전시가 열렸을 작가였지만 뜻밖에도 한진그룹 1호 재단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기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스티븐 쇼어는 미국 횡단을 결심하면서 소형에서 대형으로 카메라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4곱하기5인치 리노프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8곱하기10인치 디오도르프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진들이 디오도르프 카메라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카메라 말고는 중형하셀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하셀블라드 X1D를 사용하면서 현존하는 최고의 디지털 카메라라고 홍보대사처럼 말한 바 있죠. 스티븐 쇼어는 올해 나이 78입니다. 지금은 현장 일선에서 거의 손을 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휴대폰과 인스타의 찰떡궁합을 말한 바 있을 정도로 그가 휴대폰과 인스타그램에 빠진 것을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성기를 지나고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1940년 대생들, 그 시절 사진의 전설들이 인스타에 빠져든 것은 그래도 사진을 사랑하고 사진으로 소통하는 서구 사진가들의 열린 자세와 긍정적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저는 1978년 3월 플로리다에서 찍은 이 사진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아름답지 않은 주유소, 후진 모텔들, 그리고 낡은 자동차들보다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하고 공감 가능한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티븐 쇼어가 70년대에 대단했던 작가이고 그의 시그니처 야릇한 공간들이 아무리 평가가 좋았다고 해도 낯선 이국적 풍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길만 나오는 사진이니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길과 자동차와 주유소와 모텔의 나라입니다. 모든 게 길에서 벌어지고 펼쳐지는 길의 제국인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설레게 하고 떠나게 했던 미국 문화의 불멸의 요람이죠. 이제 스티븐 쇼어의 시간의 초상 보시겠습니다. 스티븐 쇼어를 있게 만든 8x20인치 대형 카메라입니다. (2022년) 가장 최근의 스티븐 쇼어 모습입니다. 끝으로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 was photographing at 57th Street between 5th and 6th Avenue. A policeman came up to me and said, "You're a photographer?" And I'm standing with an 8x10. I said, "Yep." And he said, "I'm a photographer too." He said, "I use a 4x5. So we started talking, and we were talking for a while, and he asked my name, and I told him, he said, "I have one of your books," and I show it to my family, and they think your pictures are boring, and I tell them they don't understand. And so that sums up the reaction to my work for years, is some people think it's boring, and other people say, "Oh, you don't understand." The summer before my 9th birthday, I got a 35 millimeter camera. Very early on, I felt like I was a photographer. I mean, my path was very clear to me. Is this your picture? Yes. I'd be 12 or 13. This is such a good picture. I know. I know it's a very good picture.
I look at the picture a lot because it is a very good picture. The point of the picture is, in a way, is the self-awareness as a photographer. What I did instead of going to college was go to the factory. And Andy would often give me advice, like parental advice about, oh, you shouldn't say that kind of thing. If I made some crack in a social situation that he thought was inappropriate, he would tell me. The factory was a real turning point for me because I started thinking aesthetically in a way I hadn't before. What happens if you go through life paying heightened attention as you go through your day? I felt more awake when I didn't turn my mind off when I was in a taxi or having dinner, but was actu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I was doing at all kinds of moments during the day. I was interested in snapshots. I was interested in their immediacy, that while snapshots can have their own conventions, often one comes across snapshots that feel like a kind of raw experience. I mean, I've tried meditating, and I find that if I cut myself off, follow my thoughts, all fine, and then the phone rings and it's my mother, it's all lost. So what happens if I try to maintain that kind of awareness in the midst of life? There's so much to be experienced just in average moments. Today, people look at the pictures. I read some people writing about they like it because they're nostalgic. Well, what my motel room looked like in 1974 looks nostalgic today, but in 1974 it didn't look nostalgic at all. And some people would kind of wonder, this just looks like what things look like. And I'd say, yes, that's the idea. There are things that are on my mind now that were not on my mind 30 years ago, and things that I was paying attention to then that I've resolved for myself. I now understand that this is just the way things work, and that you have different things on your mind, and it can't stay on your mind the whole time, or else you're not moving forward. I find I have an affection for what I did in the past, even though those aren't my concerns now. 지금까지 스티븐 쇼어의 카메라였습니다.